외국인 투자자는 개인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걸까요? 주식 유튜버들은 마치 이 비밀을 몰래 알려주는 것처럼 외국인 매수 종목을 열심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섹터가 외국인 매집주라며 너도 나도 발빠르게 관련 주식을 매수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라면 그냥 믿고 따라 사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사는 외국인들의 실체가 누군지는 정말 알고서 투자하는 걸까요? 이번 주 토요 강좌 시간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짜 실체를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외국인 수급만 쫓아다니는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체 되겠습니다. 순매매 지표에서 만나는 이 외국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숫자들, 이 외국인 투자들이 얼만큼 샀냐 팔았냐 하는 요 숫자들 있죠. 요 숫자들이 어떻게 찍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 강의는요, 우리 구독 회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위이면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락 우위에 있으면은 내려가고 하는 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산다고 하면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가 판다 하게 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시세를 주도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 양반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세를 주도하는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런 식의 의문, 물음표를 갖는 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회원분은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저는 그 길이 보입니다.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강의로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 하시게 되면은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방송 주제로 좀 삼아볼 만하다 싶은 게 있으면은 뽑아서 강의화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눌러놓고 좋아요 한번 눌러놓고 댓글 참여까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강의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인 리더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스크롤 살짝 내려보시면요, 여기 토요 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토요 강좌라는 게 토요일 6시마다 영상이 하나씩 업로드가 되고, 그 영상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들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 리더의 토요 강좌도 살펴보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외국인 순매수 계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에 나오는 그 숫자들, 거래 금액, 그거 어떻게 집계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요 화면, 요 HTS 화면 많이 보실 겁니다. 코드 번호 0796번이죠. 자, 요거 보시면은 샘플로 제가 삼성전자를 갖다 놨는데, 여기에 오늘 개인이 얼마를 샀네, 외국인이 얼마를 샀네, 기관이 얼마나 팔았네, 요거 찍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의 요 숫자는 어떻게 찍히는 거냐, 이 이야기인데,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HTS 안에 답이 있어요.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 요거 여기 동그라미 친 요 물음표 찍으면은 이 투자 주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외국인 정보 관련 유의사항이라고 한 다음에 외국인 정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거래소 기준 자료는 장내 거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 증권사에 등록된 요거 별표죠. 외국인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집계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좌예요. 계좌. 즉,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우리처럼 공인인증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정예준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이크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계정이 외국인 계정이냐 아니면 한국 계정이냐에 따라서 외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식별한다라는 겁니다. 계좌예요, 계좌. 이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작전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해외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는 한국인이지만 내가 거래하는 계정, 어카운트가 해외 거다. 그러면은 내가 매매한 그 거래가 외국인 수급으로서 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 규모가 좀 작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한국인이지만 계정을 외국계 계정을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급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화 작전상에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맨날 뭐 작전이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세력 타령들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래, 뭐 세력이 뭐 어디서 팔았고 물량을 뭐 어디서 받아서 이걸 주가를 뭐 세력들이 뭐 얼마까지 올리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중소형 종목들을 가지고 수급 조작을 해서 마치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HETS 상에서 그 숫자상으로 순매매 지표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뭐 세력 타령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중소형 종목의 수급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 규모가 커요. 일개 개인 집단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삼성전자 같은 시총 우량주를 이래라 저래라 수급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외국인이 이런 거라면 진짜 외국인은 반대편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면에서. 무슨 얘기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리얼 포리너는 마켓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글로벌 증시와 동조되는 자금, 력, 파워, 글로벌 자금과 동조되는 파워 있는, 힘 있는 머니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노란머리 외국인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머징 마켓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전 세계 증시 자금의 전체 약 50%에 해당되는 것이 월가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출발한 자금이 전 세계 증시 자금의 약 50%가량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그 돈이 우리나라에까지 유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리얼 외국인 투자의 머니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곧 시황 분석을 하는 거다. 매크로 변수 분석을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시장을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 현금, 그리고 뭐 채권 이런 것 같은 안전자산의 시장이 있고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군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그 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위험자산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물줄기가 클 거냐 작을 거냐 일단 거기서 필터링이 한번 되겠고 그쵸? 그리고 주식시장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시장을 나눠 본다면 이머징 마켓이라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시장이 있고 어드밴스드 마켓, 선진 시장이 하나의 파트로 분류가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를 시켜서 보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그럼 이쪽까지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리얼 외국인 자금이 많이 꽂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황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꽂힐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온지를 보고 그 중에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사이즈 그거에 대한 분석이 진짜 외국인 수급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하이 프로핏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리스크는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는 로우 한 편입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좀 후달리는, 많이 좀 후진 그런 국가는 아니거든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탑 티어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제거가 좀 되는 시장이라 볼 수 있겠고, 또한 완전 선진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이 프로핏, 하이 리턴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진 시장은 약간 고인물로 생각하면 돼요. 고인물.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만큼 다 한 상태여서 뭔가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좀 버거운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이제 집단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긴 하죠. 마치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같은 느낌. 삼성전자가 하루에 상방부야에 걸면서 막 10% 이상, 20% 이상 급등할 일은 거의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총이 커진 애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총이 작은 애들은 막 상한가도 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마켓은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 이머징 마켓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중소형 잡주인데, 우리는 완전 중소형 잡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상방부야의 10%, 15% 시세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너무 잡주는 아니기 때문에 상패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는다. 그 정도 순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을 쇼핑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드리면은, 자 보세요. 이머징 마켓까지 들어온 자금이 50%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주식을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글로벌 자금들이, 덩어리 자금들이 그 중에 절반은 선진 시장으로 가고 그 중에 절반은 이머징 마켓으로 간다고 쳐요. 자, 그렇게 절반이 유입된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 그 중에 10%다. 그러니까 50% 중에 5분의 1. 그래서 전체에서는 10%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 10% 해당되는 게 쏠리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점점 필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물줄기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줄기가 반으로 줄어. 그 다음에 코스피 200으로 또 5분의 1이 줄고, 그런 다음에 코스피 200 중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혹은 반도체 이쪽 섹터 분야로 이 10% 중에 3%에 해당되는 게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더 분류가 돼서 그 전체 자금의 3%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속하는 애들을 그냥 바스켓으로 사버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를 톡 집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섹터 안에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분산을 해서 골고루 다 같이 사는 방식의 쇼핑을 바스켓 쇼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은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매매처럼 미국에 있는 마이크가 LG 에너지 솔루션 I love you 하면서 바이 매수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이런 식의 쇼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투자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외국계 거래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쇼핑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상당히 탑다운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비중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 혹은 유출이 되는 방식이 돼요. 즉, 이머징 마켓이 너무 불안하다. 이머징 마켓 비중 좀 줄이자 하면은 이 50% 자금이 40으로 준다고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10% 중에서도 일부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줄어들고, 그럼 또 여기가 줄어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 시장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좀 프로핏을 좀 많이 먹어야겠다 하면은 이걸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겠죠. 코스피 200도 그만큼 비중이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들어올 수 있는 비중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좀 사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장 어때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장이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전광판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빨간색 불이 다 들어오죠. 특정 종목, 특정 섹터만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지간한 종목이면은 잘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좀 러브콜이 있다 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굉장히 강하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2%에서 3% 정도 살짝 불 들어와져 있고, 그쵸?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는 장이다 싶을 때는
시장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마이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스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외국인으로 찍히는 거고, 이 외국인의 수급은 결국 시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크로 변수가 시장의 성공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슨 뭐 지들끼리 뭔가 리포트를 돌려보면서 2차 전지를 사야만 하는 뭔가 기밀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좋을 만한 상황이다 하면은 그 뭉터기 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시황을 잘 보는 자금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결국 해답은 이 스탁 마켓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황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그냥 특정 인물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은 그거 그냥 사서 돈 벌기를 바라는 그런 놀부심보로 주식을 하시는 인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없겠죠. 분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좀 대신 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 전문가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종목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전 항상 뭐 방송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계몽을 시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뭔가 서포트를 받게 되었을 때 전문가의 어떤 전문인의 서포트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효과가 제대로 터지는 거지. 본인은 A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B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서로 상충이 되죠. 그 상태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나의 의견과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의견이 매칭이 돼서 그게 성과가 탁 나와줬을 때 비로소 대박이라는 게 나는 거죠.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 최소한의 어떤 기량 정도는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쇼핑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결국 어디에 있다? 근원적인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시황이라는 것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얼 포리너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최근에 1월달 특히나 1월달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다라고들 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또 2차 전지 섹터를 뭐 미친 듯이 뭐 쓸어 담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그 2차 전지를 쓸어 담았다고 하는 외국인 투자들의 그 존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넘어가서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외국인 수급은 곧 시황 분석이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또 다시 보시면 이거 지난주 방송에서도 너무 강조 많이 했었었죠. 1월달 양봉 캔들이 떴었을 때 거래대금을 보면은 거래대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서 메말라 있는 형태이다. 평균치를 상회하지 못한다. 평균치를 하회하는 거래대금이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나왔다 한들 의미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 강의를 통해 얘기해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먼저 꼭 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거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메마른 거래 대금 속에 외국인 순매수이다 라는 점. 즉 작년 12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사전에 12월 달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먼저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 어떤 분위기였어요? 작년 12월 달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마치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유튜브 판에서도 뭐 경기 침체, 뭐 금융 위기,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왜? 10월 달까지 계속 떨어지던 증시가 이때 좀 반등을 하나 싶었거든요. 11월 달까지 좀 반등을 하나 싶었었는데 12월 달에 상승했던 분의 대부분이 다 무너지게 되면서 전저점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나스닥은 이 음봉 캔들 한 방으로 신저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장마감 종가가 아주 험악하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다 쫄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식을 사야겠다는 얘기를 입도 뻥끗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요새 왜 자꾸 뭐 종목을 사야 된다, 줍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수 의견이 팽배해졌냐면은 바로 1월 달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면서 이 이야기 나오기가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빵 뜨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생각을 해보면은 잘 보세요. 12월 달 종목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증시에 참여하는 자금이 깨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소량의 자금을 들고 와서 살짝 순매수를 푸싱을 탕 해주게 되게 되면은 개인과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얼어붙어 있는데 매도 쪽으로 얼어붙어 있는데 외국인만 살짝 푸싱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순매매 지표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수급만 위로 쫙 올라가는 형태의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 지난주 영상에서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황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겠다는 자금이 폭이 넓어지면서 한국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폭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대다수의 시총 상위주들은 전부 다 외국인 순매수 수급이 체킹이 돼요. 2차 전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이크가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싶어요 해서 매수 이거 해서 거기 2차 전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시총 상위주의 대다수들이 전부 다 외국인 수급이 확인된다고요. 실제로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자, 1월 달 거 양봉 잘 보세요. 1월 달 양봉 떴었을 때 거래대금 살짝 올라오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얼마냐? 2조 2222억입니다. 이거 뭐 외국인 형아들 뭐 숫자 장난하는 건지 둘둘둘둘둘둘로 아주 세팅을 쫙 해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액 보게 되면은 정확히 2조 2222억이 나와요. 숫자를 마치 맞춘 것처럼.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제일 높아요. 1월 달 한 달 동안 뭐 6조 샀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중에 3분의 1은 삼성전자로 다 쏠렸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약 20%에서 한 25% 정도 한다고 하죠. 딱 그 정도 수치만큼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만큼이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6조 원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 투자들의 절대 다수는 뭘 샀냐?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삼성전자 매수 의견이 왜 안 나오고 2차 전지 매수 의견이 나오느냐? 그거는 단순하죠. 왜겠어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어닝 쇼크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거든요. 즉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분명히 옛날에는 삼성전자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회사가 없다. 믿을 거는 대한민국 시총 1등 종목 삼성전자밖에 없다 하면서 삼성전자 세일즈를 그렇게 많이 했었던 주식으로 밥 벌어먹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잘 안 올라요. 떨어지기는 잘 떨어지는데 잘 안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안 팔리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정 종목이 특히나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 차트가 바로 그 종목의 월봉 차트인데 최근에 25만 원을 찍어주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어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다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고 있는데 얘는 정말 더럽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가 강력하게 찍혀져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딱이죠. 기가 막히게 세일즈가 가능하죠. 왜? 점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하기 싫다고 떠나고 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삼성전자는 글러먹은 것 같지만은 얘는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심지어 외국인 투자들이 이번에 6조 원을 갖고 와서 대한민국을 싹쓸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정 종목은 이렇게나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원금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좋죠. 설득력도 있고. 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이제 발상인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얘기를 제가 해봤자 저는 방구석 싸움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렇게 고점에다가 종목을 잘 물려 놓으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징후가 거의 다 나왔어요. 이 종목도. 괜히 또 특정 종목에 제가 좀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종목명은 얘기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순매수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밑에 기관 쪽의 순매도액이 굉장히 강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매매 값은 상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강력하게 밑으로 패면은 어느 한쪽이 강력하게 위로 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순매매 지표예요. 지난주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순매수조차도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강하게 매도를 질러 넣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이 강하게 사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일즈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목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얘기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총 규모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지표 변화가 더욱더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써놓은 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시황에 의해서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크진 않지만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중에 한국으로. 그런 다음에 이게 고루 분산이 돼서 국내 주식으로 쫙 퍼졌어요. 근데 이 골고루 분산 유입이 되는 과정 중에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시총이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는 푸싱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시총이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외국인 순매수가 더욱 지표를 격렬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200조짜리 주식이 있다고 치고 200억짜리 주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총이 얘는 200조고 얘는 200억이고 얘를 주가를 10% 올리려면은 시총이 220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10%가 상승하려면. 근데 200억짜리 시총을 갖고 있는 애가 주가가 10% 올라가려면은 얘는 220억만 되면 돼요. 필요한 자금 유입력이 20억밖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20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자금력을 살짝만 푸싱을 해줘도 이게 더 잘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급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순매매 지표값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자금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푸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중소형주들의 수급에서는 더욱더 격렬한 지표 변화가 생기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값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상대값. 그래서 외국인의 엄청난 순매수는 한편으로는 기관의 강력한 순매도에 의한 표현으로서 떠 있는 건데 이것이 잘못 오해를 일으키게 되게 되면은 이거를 보지 않고 이게 그냥 많이 떴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종목이 괜찮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하면은 상당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런 방식의 세일즈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땐 개인 투자의 자금을 또 이 어딘가 고점에다가 잔뜩 또 물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보여져요.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근거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급만 쫓아다니다가는 낭패를 면치 못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로서 이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후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종목이 고점 갱신을 얼마 하지 못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추세를 하방으로 꺾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과거에도 한번 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장을 보라고, 시황을. 2차 전지 섹터가 특별히 안 좋아서
뭐 2차 전지만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시황을 체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일단 주식을 하겠다라는 자금, 위험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자금이 유입이 된다 했었을 때, 그 중에서 특히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조금 들어오게 됐었던 이유가 이거죠. 피벗 허프.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맨날 강달러 기조 속에서 자금이 쪼여지기 시작했던 게 강달러 기조 하에 이머징 마켓에 유입됐었던 외국계 자금들이 이탈을 했었습니다. 달러가 이자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우리 나 달러로 간다 하면서 한국 시장을 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이 됐었었는데 그게 지금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린다 하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 방향으로 꺾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반대편에 해당되는 신흥국 쪽의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새 분위기가 좀 거꾸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연준이 타이트닝을 계속 강력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타이트닝의 명분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달러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달러가 강세 분위기를 살살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유출이 살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더 거세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현재 녹화 시간으로 어제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다고요. 근데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25bp 혹은 50bp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최소 25 혹은 50bp의 금리 인상 계획안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실현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된 상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즉, 달러는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원화는 이자를 조금 주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세계의 짱, 화폐 중에 짱, 최고 수준에 있는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현대 자동차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네시스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제네시스인데 심지어 이자도 많이 줘. 그래서 옵션이 풀옵션인 제네시스야. 근데 우리나라는 화폐가 이머징 마켓 화폐이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라고 할게요. 근데 아반떼인데 이자도 조금 줘. 아반떼인데 옵션도 깡통 옵션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제네시스 풀옵션과 아반떼 깡통차를 똑같은 3천만 원에 팔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반떼 감성에 미치지 않고서야 제네시스 풀옵을 사겠다고 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만 가겠다. 제네시스 풀옵션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반떼 깡통을 던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안 그래도 기축통화인 달러인데 이자까지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쵸, 달러로 자금이 모이게 되게 되면서 강달러 기조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 지금 또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머징 마켓에 자금 유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해는 뭐다? 시황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시황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나갈 만한 상황인지 들어올 만한 상황인지에 대한 전망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최근에 자금 유입이 됐었을 때 1월 한 달 동안 6조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6조가 들어왔었을 때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순매물 값은 6조로 높은데 절대적인 거래 대금은 얼마 되지가 않는다.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자금이 나간다고 해볼게요. 나갈 때는 만약에 하이 볼륨, 대량의 거래 대금을 들고 나가버린다 하게 되면은 이거 완전 꽝입니다. 1월 달에 외국인 들어온 거
다 손 뻥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2칸 전진하는 거고 빠질 때는 뒤로 10칸을 물러나는 겁니다. 10칸을 물러나기 위해서 2칸을 진입하는,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6조 원 순매수 했다고 무릎을 굽혀놨다가 이걸로 나갈 때,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나 뭐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나간다 했었을 때 이때 볼륨을 크게 들고 나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설령 순 매매값에서는 조금밖에 안 찍힌다 할지라도 하이 볼륨을 바탕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절대값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게 되면은 시장은 더 세게 빠져버릴 수가 있고 자금은 오히려 유입이 아니라 유출로 찍히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사준다고 하면서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저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주식 119라는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정말 똑같은 방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21년도 11월 4일 날 공개를 해드린 영상입니다. 기아, 현대, 삼성 SDI, LG화학 조만간 크게 빠질 거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때도 정서가 똑같았었습니다. 삼성전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뿔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금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동차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완성차 시장 견조하다. 분명히 이때 이거 좋다고 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괜찮다. 2차 전지 섹터군이죠. 이쪽 괜찮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매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때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전혀 호실적의 호자도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실적이라는 어떤 또 그놈의 팩트 데이터라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서 또 세일즈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자꾸 이거를 괜찮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찍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되게 유사하죠.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데 2차 전지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막 사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팽배한 가운데 저는 또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처럼. 그죠? 그래서 2021년도 11월 4일 날 했었던 요 짓을 저는 지금 22년도 2월 24일이 된 이 시점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21 리치님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멋진 인생님이 미래에서 온 사람인가 하는 이런 댓글이 나중에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기아 현대차의 외국인의 강한 매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당시에 기아 현대에 외국인이 또 엄청난 강한 매수를 하고 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 기아를 사라는 의견을 내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또 분명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순매매 지표가 상대값이어서 별 의미가 없는 지표인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도록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뭐 방구석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분들은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더 신뢰가 가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신뢰가 안 됐겠지.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로 이게 댓글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한 의견인데 답변이 됐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이스하게 물어보시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감사하게 뭐 의견도 달아드리고 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이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만약에 조정하고 가고 계속 우상향이면 방송 책임을 지는 건가요? 하면서 참 신기한 게 나한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저한테 뭔가 책임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자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든 방송 콘텐츠는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쵸? 책임 이런 거 뭐 없어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이거 11월 4일 날 이거 빠진다고 해서 맞춰 드렸잖아. 뭐 이거 맞춘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영광 있습니까? 글로리 있어요? 없어. 저는 이거 똑같은 이야기 지금 현지 시점에서 또 해서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또 해볼게요. 그럼 뭐 얼마나 큰 뭐 영광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글이나 받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내 얘기가 맞았다 한들 그에 따른 뭐 보상을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식으로 밥 벌어 먹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제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력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시간을 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주식 119 방송을 하면서부터도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때도 이런 의견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관심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똑같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돼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있다고 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사놓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 되었을까를 미래에 가서 한번 되돌아 봐보자 라는 거죠. 물론 뭐 맞는다고 해서 혹은 틀렸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안 되고 뭐 맞췄다고 해서 뭐 글로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식견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견해가 틀리는 횟수가 많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하지만 제 방송을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중해 드렸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좀 느끼시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느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더 지나게 되게 되면은 저는 그 추후에 최종 마지막 파이널 지점에서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전문인과 생존할 수 없는 전문인이 갈라지게 되는 미래가 있을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를 꼿꼿이 밀고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한번 시간이 지나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전부 말씀해 드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분석은 이꼴 시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시황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외국인 수급은 전혀 의미 부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뭐 강의 주제 이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다음 주 토요 강좌도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주도 리더스탁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